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30이 된 직장인입니다.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자친구가 자꾸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본격적인 사연을 쓰기에 앞서 우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제 공자는 바로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셨고, 결국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지요. 비록 생활은 아빠랑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 역시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서로 험담하고 본인들 결혼이 망가진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기 바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모든 결혼한 부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제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아빠 엄마의 사이는 저를 기준으로 더욱더 안 좋아졌고 할 수 없이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도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다 보니 3년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결혼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그 뒤로도 얼마나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지 설명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확신이 없는 이상 감정에 휩쓸려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러니 오빠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나 말고 애초에 다른 여자 찾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야기했고 당시에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좋은 감정으로 연애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남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6개월 전쯤인가 남자친구가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 탄탄한 중견기업이고 특별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잘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공기업 성격이 강해요. 게다가 저 혼자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급여 수준도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매달 200에서 250만 원씩은 꼬박꼬박 모으면서 내 집 장만과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은 정확히 1억하고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아직 제가 살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몇 년 동안 더 열심히 모은다면 2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월세 걱정이나 이사 걱정 없이 조용히 사는 게 저의 작은 꿈이라면 꿈이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실 필요도 없고 대신에 제가 만에 하나 결혼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도움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중반부터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 내 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시가족까지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나중에 아이라도 낳아봐요. 아마 저라는 개인의 삶은 찾아보기가 힘들겠지요. 결혼이라는 것도 전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처럼 기댈 곳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만나온 세월이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라고 연애만 계속하며 살 건지 아니면 결혼 단계로 넘어갈 건지 자기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저와 부부가 되는 거였고 신혼집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저보고는 혼수만 채우면 된다 하더군요. 처음엔 집이고 나발이고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몇 달째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정도로 진심인 남자라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감도 생기는 겁니다. 일단 남자친구 부모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뒤에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약속을 잡고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정말 큰 기대하지 않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보다 훨씬 별로였습니다. 특히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유독 저를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는데 저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집안 환경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깎아내리시더군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길래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한 태도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 어머님의 얼굴 표정에 불만이 가득했고요. 그나마 중간중간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시긴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네요. 아무튼 저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열렬히 환영을 받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보이는데 굳이 내가 꼭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예상치 못한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당황하면서도 자기가 중간에서 충분히 부모님 설득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설득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오빠 부모님 마음에 들 만한 다른 여자 알아보라 말하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요. 근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 남자친구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인생은 상상도 못하겠다며 지극정성으로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래 어차피 살부비고 같이 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가 별로던 말던 무슨 상관이겠냐 싶었지요. 거기다 남자친구가 무슨 수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니 신혼집까지 해줄 테니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팔자에도 없다 생각했던 결혼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 뭐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도통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일단 주변에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진행을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상견례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혼수랑 예식장부터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요즘 세상에 집 사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고 결혼하면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침밥도 잊지 말고 챙겨주고 평소에 여자가 목소리가 너무 크면 남자가 길을 못 편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잔소리들을 늘어놓으시는데 솔직히 듣기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치만 옛날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했어요. 거기다 자기 엄마가 실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말려주기도 했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온전히 신혼집을 해주신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 잔소리들은 감안할 수도 있다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좋은 조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리나 살림 같은 거야. 워낙 제가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나름 자신도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그럭저럭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집 사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혼수는 책임지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도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서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들으신 남자친구 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시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남자 쪽에서 집 하나 해오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을 또 쓰겠다는 거냐 화를 내셨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 대답하고 그날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긴 하더군요.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는 웨딩 촬영할 스튜디오도 알아보고 예식장도 몇 군데 추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던 와중에 혼수는 어떤 걸해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가장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아놓은 돈이 충분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혼수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최신형 가전제품들과 메이커 침대 그리고 소파와 가구 등으로 리스트를 채워나갔지요. 당장 생각나는 굵직한 것들 위주로 혼수 목록을 작성했는데 대략 3천에서 3천 중반 가까이 되더군요. 문제는 신혼살림을 차릴 집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였어요. 평수와 정확한 내부 구조를 알아야 최종 결정을 하겠다 싶어 하루 날 잡아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났고
저는 일단 먼저 작성해 놓은 혼수 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종이만 들여다보시더니 빠진 게 있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품목을 추가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타일러부터 식기세척기까지 솔직히 제 기준에는 그닥 필요 없다 생각되는 제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회에도 시부모님 댁으로 2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까지 사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였고 그 자리에서 선뜻 알겠다는 대답은 못하고 있자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그놈의 집 사주는데 라는 말이 또 나오더군요. 일단 안마의자고 뭐고 일단 말 나온 김에 저희가 결혼하고 들어가서 살 신혼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마침 잘 됐다며 안 그래도 집주인이랑 가격 협상 중이라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자기랑 같이 집을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순진했던 저는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 당연히 무리일 테지만 그래도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토요일 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네요. 부동산 사장님의 차를 다 같이 타고 큰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굽이굽이 언덕을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었지요.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어느 공터에 차가 멈춰 섰고 부동산 사장님이 앞장을 서서는 어느 낡은 빌라 건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거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봤는데 사장님이 반지하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여기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속으로 망했구나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20년은 훨씬 더 되어 보이는 낡은 빌라도 말이 안 되지만 뒤로는 언덕이 있어서 멀쩡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빌라가 그동안 그렇게 생색내던 신혼집이라니 정말 죽고 싶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은 지저분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였고 이런 집에서 사느니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원룸이 100배 1000배는 더 아늑하고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둘이서 이 정도면 신혼생활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다며 집주인이 500만 원만 깎아줘도 당장 계약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반지하라는 사실과 주방 화장실 상태를 확인한 뒤부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잠시 후에 정신을 약간 차려서 부동산 사장님께 대체 이 집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집주인이 8천만 원에 내놨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7,500까지 해달라고 협상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겨우 7,50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 해줄 거면서 자기들이 신혼집 해주는 시가라며 그렇게 유세를 떤 것도 모자라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까지 해달라고 한 건가 싶었네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한테 리모델링 생각은 있냐 물어봤더니 청소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양심에 찔렸는지 이 정도 집을 누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냐 하대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싸그리 없어진 상태였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뒤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지요. 제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낀 남자친구가 무슨 문제 있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만큼 결혼이 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무슨 신축 아파트라도 원했었냐고. 그게 요즘 얼마나 비싼데 그런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었냐 따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하려면 집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구해와라 뭐 이런 억지라도 부렸습니까?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형편에 맞춰서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 해올 테니까 결혼하자 난리를 쳤고 그 집 부모님들도 꼴랑 그런 수준 낮은 집 하나 사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그렇게 유세를 떨지 않았습니까? 혼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요구하실 거면 최소한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구해주셨어야죠 안 그래요?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데다 주방 벽지도 온통 시커먼 곰팡이 투성인데 그게 청소 좀 하고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냐고요. 지금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원룸이기는 해도 지은 지 3년도 안 된 신축 건물이라 진짜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된 집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상황에 맞춰서 원룸이나 투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해도 전 아무 상관없거든요. 같이 살면서 벌어 모으고 그렇게 천천히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거부터 나이까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불만을 늘어놓으시더니 이게 뭡니까? 남자친구와는 그날 바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헤어지자 통보를 했는데 다음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 주제에 그런 집도 감지덕지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딜 따지고 드냐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기껏 8천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도 500가가 달라 사정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성질을 내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집 사고도 남는다고요. 그냥 잘난 아드님 고이 돌려드릴 테니까 꼭 500만 원 깎으셔서 그 집 사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집에서 아드님 신혼살림 차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비꼬았더니 아줌마가 화가 잔뜩 나서는 전화기 너머로 뭐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전화 끊어버렸지요. 당연히 번호는 차단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애초에 별로였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 바란 적도 없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쪽에서 난리쳐서 시작한 사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파국결말로 끝이 날 줄은 몰랐지만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결혼 생활을 할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듯 싶네요. 그래도 빠른 판단했다고 칭찬이나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싱글맘이에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4살 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곳 부산의 자리를 잡으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면 기구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 인생도 참 할 말이 많네요. 그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다 결혼을 했어요. 제가 평범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가 쪽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특별하냐? 그건 바로 재산이었죠. 한마디로 부잣집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자가빌라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지역도 충청도 시골이고 모아놓은 돈 거의 없으십니다. 겨우 20평 후반, 자가주택 하나 있는 게 다예요. 아빠와 엄마는 조그만 과수원을 하시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형제는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 이렇게 저 포함 셋입니다.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네요. 저 역시도 겨우 이름 조금 알려진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회계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남편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회계사였거든요. 저희 회사 자문을 해주던 남편과 저는 마주칠 일이 제법 많았습니다.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미혼인 두 남녀가 자주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정이 들고 호감도가 높아지더니 남편이 어느 날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저 역시도 남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위 직장 동료들도 축하를 해주고 내심 시기 질투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만큼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죠. 한 달에 700이 넘는 월급에 집도 잘 사는 축에 들고 성격이나 외모까지 빠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상대적으로 모자란 부분 투성이었어요. 집안의 경제력도 시가에 비해 처지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일단 하는 일이 급이 다르잖아요. 몇 년 동안 꾸준히 근무를 해오며 연봉 협상을 갱신해왔어도 제 월급은 남편이 버는 돈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회계사 경력이 쌓일수록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인이나 대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 비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되죠. 아무튼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기울어진 조건들 따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혼을 결심했고 2억 5천짜리 남편이 해온 전셋집에서 살기 시작했네요. 물론 저도 결혼 비용 다 합치면 1억 정도 썼고요. 전세를 얻은 이유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당시에 나름 입지가 탄탄한 법인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기에 불확실한 매매보다 이사하기 쉬운 전세로 한 겁니다. 어느 신혼부부나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초반엔 좋았어요.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던 저희는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회사에서도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없는 업무까지 만들어서 만나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감정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는 법은 없잖아요. 특히 저에 대한 남편의 감정은 너무도 빨리 식어버리더라고요. 어느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어진 남편은 아예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저라고 왜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퇴근하고 온 남편 어깨도 주물러주고 인터넷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검색해서 때맞춰 솜씨도 발휘해보는 등 나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나 좀 내버려둬. 귀찮아 죽겠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신경 쓸 일 많아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신경 쓰게 하는 거야. 안 먹으니까 절로 치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전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버는 돈과 제가 버는 돈을 합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생활비 쓰고도 5, 600씩 남아서 반은 적금을 들고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거기다 집안일 역시 남편이 잘 도와줬고요. 저한테 마음이 떠난 건 떠난 거고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청소도 이틀에 한 번씩 싹 해주고 분리수거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건 아예 도맡아 해주니 전 빨래랑 음식만 하면 되었네요. 하지만 부부란 게 뭔가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전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남편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학교 때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느낌마저 들었네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다 털어놓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는 미쳤니 너? 김서방이 좀 소홀하게 한다고 해서 이혼부터 생각하는 게 말이나 돼?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그럼 언제까지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 줄 알았어? 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랍니다. 돈 잘 벌고 앞길 창창한 남편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할지는 못할 망정. 단지 부부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저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가? 그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도박이나 술 같은 문제도 없는데 이혼은 아닌가 보다 했네요. 그냥 나 하나만 적응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헛된 꿈을 꾸며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법인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된 후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는데 하필 이사를 간 곳이 시가와 거리가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친정은 2시간도 넘는 거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슬슬 연락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이 가까워졌으니 가끔씩 얼굴이나 보여달라는 말에 2주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시아버지는 원체 말이 없는 분이라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말이 많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다른 주제는 거의 말씀하는 법이 없이 오직 자기 아들 잘났다는 걸 그렇게 저한테 주입을 시키십니다. 아니 누가 모르나요? 자기 아들 돈 잘 벌고 크게 흠잡을 데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만 보면 우리 손주는 참 좋겠다. 내 아들이 아빠가 되는 거잖아? 저런 아빠 만나는 것도 복이야 복. 정말이지 내가 낳았지만서도 어쩜 저렇게 완벽하다니. 너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가지는 거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니겠니? 알아서 잘 모시거라.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남편이 이미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전 살아남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예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을 전부 가슴에 담아두자니
제가 죽겠는 건 둘째치고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모조리 태아한테 전달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어머니가 네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좀 불합리하다 싶어도 무조건 너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면 전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건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니네 아빠 하면서 남편만 찾아대는데 엄마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네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땐 정말 엄마로서의 내 자리는 아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울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친정에 들렀을 때 아빠 엄마에게 지나가는 말로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빠가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김서방 같은 아들 뒀으면 그 정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또 꽁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말하는 거냐? 너도 참 속 좁다. 좀 더 살아보면 알 거야. 사랑 가지고 사라지나.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정도면 시집살이 시키는 축에도 못 끼니 아무 불만 가지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이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어요. 물론 워낙 어렵게 자라신 아빠와 엄마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남편이 좋은 직업과 돈 많이 버는 게 내 생각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겠다며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 딸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한 번쯤은 마음 문 열고 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명색이 부모잖아요. 아이를 낳아보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아빠도 결코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물론 아이를 성공적으로 제가 데려간다는 전제는 기본이고요. 아이가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집에 늦게 오는 건 기본이고 외박을 할 때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친정에 가는 건 아무 말 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장려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앞에 제 글을 읽으셨다면 제가 친정을 자주 가지 않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통친정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면 처가 좀 다녀오라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선물 사라고 자기 카드까지 주면서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병신같이 그래도 조금은 나를 생각해주나?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네요. 다 꿍꿍이가 있었는 걸 몰랐던 거죠.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남편과 산지 3년이 돼갈 때쯤 제 인생의 가장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제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하루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는데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의 목소리가 그러는 겁니다. 남편에 관한 일이니 주위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를 건 줄 알고 지금 애랑 둘 뿐이긴 한데 무슨 일이시죠? 그리고 누구세요? 라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죠. 그 여자가 해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를 건 여자의 정체는 남편이 최근에 만나고 다니는 상간녀의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과 어느 젊은 여자와의 사진들도 있었고, 둘이 나눈 카톡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웬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카톡방 대화 내용까지 들어있었어요. 그 여자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 동생이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웬 유부남이랑 만나고 다니는 걸 언니인 그 여자가 발견을 했고 동생 남편 모르게 따로 불러서 다그쳐서 모든 걸 실토하게 만들었다는데 바로 그 유부남이 제 남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둘이 만난 장소가 바로 단체 카톡방이었답니다. 바로 불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만 초대받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은 그저 채팅으로만 커플놀이는 하는 곳이었답니다. 당연히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오직 성별과 나이만 공개하는 게 규칙이라네요. 그 여자에게서 받은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망측한 별명들 뿐이었는데 뭐 무슨 불망망이, 조개여신, 정복공주 등등
세상에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나 싶었네요. 거기다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결혼한 기혼자들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이죠.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곳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말로는 여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네요. 젠틀하고 돈 잘 쓰고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있는 남편이니까요. 거기선 말 그대로 남친 후보 1순위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 동생과 온라인상에서 커플 놀이를 하다 결국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것도 모자라 그 뒤로 수시로 만나 미래를 즐겼다고 해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 미래 장소들 중에 바로 저희 집도 포함된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버젓이 자기 아내와 자식이 사는 곳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그 짓을 하다니 말이에요. 아무튼 그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현재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파악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송할 거고 저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대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죠. 현재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도 뺏기지 않고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한시름 났지만 그래도 유비무환 아니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바깥에 심부름을 부탁했고 또 다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거든요. 대부분 제2의 핸드폰을 사용해 활동을 한다고요. 며칠을 뒤진 결과 남편 서류 가방 안쪽의 작은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기종의 핸드폰을 발견하긴 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다른 일 하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남편의 핸드폰에만 쏟았죠. 설마 두 대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리라 마음먹고 있는데 결국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 역시나 두 번째 핸드폰 역시 같은 비밀번호였습니다. 제가 쓰는 기종이 아니라 스샷은 못 찍고 남편이 잘 때 늦은 새벽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 닥치는 대로 제 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대로 변호사님한테 보내줬더니 자기도 이렇게까지 최악인 남편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여자들과 나눈 저질스러운 대화들과 만남 장소의 주소들, 그리고 심지어 서로의 은밀한 부위의 사진까지 교환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제 준비는 끝났고 남편은 곧 다가올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미줄처럼 수많은 소송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차갑고 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죠. 곧 이혼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건 기본에다가 위자료도 변호사님이 이야기해준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새 출발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그러다 시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 찾아왔고 전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씻어라 하면서 일만 시키는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죠. 그리고 이혼할 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저를 벌레 보듯 쏘아보는데 정말 눈빛만으로도 아주 실컷 욕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절더러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 시어머니와 저보고 정신 나갔냐며 소리치는 남편에게 일단 미리 작성해놓은 이혼 서류부터 던져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적은 쪽지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쓱 훑어본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너 미쳤구나? 그냥 애 놓고 몸만 가지고 꺼져주면 이혼해줄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생쇼를 하네 생쇼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님이 직접 프린트해준 남편의 추악한 실체를 담은 서류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던져줬죠. 한참 동안 서류들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노려보시더군요. 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훌륭한 아드님이라 더 이상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그럼 다신 볼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니 한마디도 못하시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정말 한여름에 얼음 잔뜩 넣은 시원한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너 내가 요구한 조건대로 이혼 안 해줘도 상관없어.
이미 소송 준비 다 됐으니까 말이야. 그냥 너나 나나 변호사비 아까우니 미리 알려준 것뿐이야. 그리고 이게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마. 곧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테니까. 진짜 더럽게 놀았던데? 그동안 가면 쓰고 사느라 고생했어. 이제부터 네가 만난 여자들 남편들이 줄줄이 소송 걸 테니까 준비나 잘해둬. 이런 벌레를 보고 누구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라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 속 한번 뒤집어준 뒤 전그대로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면서 했습니다. 조만간 닥칠 엄청난 양의 소송이 두려웠는지 남편은 이혼 소송이라도 빨리 끝내려는 듯 얼마 후 제가 요구한 조건대로 이혼해 주더라고요. 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더라고요. 그 단체 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핸드폰까지 전부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까지 당했답니다. 그래서 전원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 배우자들은 전원 소송에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서로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다네요. 천벌을 받은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제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명절 때만 얼굴 비추기로 하고 여기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한 거죠. 위자료 받은 걸로 전셋집 하나 얻고 나머지 돈으로는 조그마한 무인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까지 구했고요. 다음 주에 면접이 3군데 잡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되지 않을까요? 무인 카페 운영과 더불어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면 고정 비용 감안해도 돈 모으며 충분히 우리 아이와 둘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단체 톡방에 있던 년놈들 싸그리 다 잡혀서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배우자 놔두고 그 지랄들을 떠는 건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엇빠진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아무튼 저희 모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